헌법의 경제우선 원칙이라고 써놓고 위헌행위를 하고 있다. 2026년 2월 25일 대통령이 농지 전수사를 지시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죠. 이건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121조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 표현입니다. 오늘 따라가 볼 질문은 이겁니다. 왜 한국은 경제우선 원칙을 헌법에 박아놓고도 농지가 농민의 자산이 되지 못했나? 오늘 영상이 끝나면 경제우선이 지켜져서 농지가 보존됐다는 통념이 왜 거꾸로인지 데이터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우선 원칙은 1949년 농지개혁의 산물이고 그리고 그 시대의 가장 정당한 적절한 답이었습니다. 1948년 재헌헌법에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는 조항이 들어갔고 1949년 농지개혁법이 통과됐습니다. 1962년 5차 개헌에서 경제우선 원칙이 명시됐고 1987년 현행헌법 121조가 완성됐습니다. 헌법 121조 1항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제우선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왜 이런 조항이 필요했을까요? 조선 후기까지 한국은 소작농의 나라였습니다. 소작농이 농민의 80%, 자작농은 불과 20%. 일제강점기는 그 구조를 더 강화했습니다. 일본인 지주가 한국 농지의 70%를 소유하기도 했습니다. 소작농은 수확량의 50% 이상이었죠. 소작농은 매년 식량이 부족해서 만주로 떠나거나 굶주렸습니다. 해방 후 1949년 농지개혁은 이 구조를 끊는 일이었습니다. 지주의 농지를 강제로 유상 매수하고 소작농에게 유상 분배했습니다. 연간 생산량의 30%를 5년간 농지대로 상환함으로써 소작농을 자작농으로 전환시킨 거죠. 이게 한국 근대 국민국가 형성의 결정적인 토대였습니다. 경제우선은 단순한 농지 정책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은 농민이다 라는 사회 계약이었죠. 그래서 오늘 영상의 비판은 경제우선 원칙 자체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1949년의 답은 1949년에는 옳았습니다. 문제는 그 답이 2026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느냐인 거죠. 그런데 1949년의 답이 어느 순간 거꾸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77년 뒤 대통령이 헌법에 써놓고 위헌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 상황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지금부터 보시죠. 1996년 1월 1일 현행 농지법이 시행됐습니다. 원칙은 단순합니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 여기까지면 경제우선 원칙이 그대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같은 법, 같은 조항 안에 예외가 줄지어 들어 있습니다. 예외 첫 번째, 농지법 시행 1996년 1월 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임대 가능하다. 예외 두 번째, 상속 농지는 임대 가능하다. 예외 세 번째, 질병, 징집, 취약, 공직 취임 등 부득이한 사유일 때는 임대 가능하다. 예외 네 번째, 60세 이상, 5년 이상 작용한 농지는 임대 가능하다. 예외 다섯 번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한 위탁 임대 가능하다. 여기까지가 농지법 6조 2항,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 농업법인 농지 소유, 주말 체험 영농 농지 소유, 농지 전용허가, 도시계획구역 내 협의농지, 담보농지 취득 등 예외 조항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지 보유한 분에 대한 재산권이나 담보가치가 너무 제약을 많이 받거든요. 이 예외 조항들은 1996년 한 번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1996년부터 30년간 농지법이 개정될 때마다 하나씩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예외는 그 자체로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상속농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식이 농사짓기 어려우니까 임대해야 농지 유지가 가능하고요. 고령농가는 직접 농사가 어려우니까 임대로 노후를 보장해야 하고 농지은행 위탁은 청년농가에게 임대를 연결하려면 필요하고요. 모두 합리적입니다. 문제는 합리적 예외들이 누적되면서 원칙이 사실상 소수가 돼버린 점이죠. 여기서 숫자 하나 보시죠. 한국 농지 중 임차농, 즉 빌려서 농사 짓고 있는 비율인 57.6%. 한국 농지의 절반 이상이 소유자와 경작자가 다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진짜 반전이 나옵니다. 경제우선이 지켜져서 농지가 보존된 게 아닙니다. 지켜지지 않아서 농지가 경작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고령화로 직접 농사 못 짓는 농가, 도시로 떠난 부재지주, 상속만 받고 농사 안 짓는 자녀, 이 농지를 임차해서 실제로 농사 짓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원칙이 느슨해진 빈자리에 현실의 농업이 들어와서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중구조에는 비용이 있습니다. 원칙이 작동 안 하는데 그대로 두는 비용입니다. 첫 번째 비용은 부재지주와 농지가격 상승입니다. 2021년 LH 직원 농지 투기 사태, 당시 LH 직원들이 매입한 농지의 98.6%가 농지였습니다. 한국 농지는 농업 자산이 아니라 부동산 자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도시 인근 농지는 특히 개발 가능성 때문에 가격이 오릅니다. 이 가격 상승의 기대를 노린 투기 자본이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그 가격 상승의 비용은 정작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 임차농이 부담할 수밖에 없죠. 비용 두 번째는 청년농의 진입 장벽입니다. 이유에서 농지가 가장 비싼 네덜란드의 평균 농지 가격이 3.3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평당 약 38,000원, 4만 원이 안 됩니다. 한국과 지리적으로 비슷한 일본의 넘평균 가격은 32,000원 정도 되고요. 한국 논의 평균 가격은 평균적으로 일본보다 한 서너 배 정도 더 비싸죠. 이에서 가장 비싼 네덜란드와 비교해도 한 서너 배 더 비싸고요.
왜냐하면 한국 농지는 농업의 미래 가치가 아니라 개발의 미래 가치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 비싼 농지에 청년이 어떻게 진입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죠. 그래서 청년농 비율은 1%가 안 됩니다. 60세에서 70세 이상 농업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비용은 위탁 경영자의 권리 부재입니다. 임차농은 실제로 그 농지에서 평생 농사를 짓고 있지만은 법적으로 그 농지의 주인이 아닌 거죠. 토지 계량 투자를 해도 그 가치는 지주에 기속되고 그러니까 농지 계량이 잘 안 됩니다. 임대 계약은 1년 단위로 자주자주 갱신되고요. 정부 직불금이나 농지 보조금 또 누가 받느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죠. 이 땅에 미래를 투자하라고 정부는 말하고 있지만은 임차농에게는 미래가 잘 없습니다. 한 해 농사가 끝나면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중 구조의 비용입니다. 요약하면 세 가지 비용, 부대지주가 농지 가격을 올리고 그 가격이 청년농 진입을 막고 실제 경책자인 임차농은 권리가 거의 없고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원칙이 작동 안 하는데 왜 그대로 두는가? 그 정치적 이유를 봐야겠죠. 그리고 같은 문제를 풀어낸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입니다. 먼저 한 가지 짚고 갈 필요가 있는데요. 일본 헌법에는 경제적인 원칙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농지법을 좀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1952년 농지법으로 농지는 농사짓는 자가 소유한다는 원칙을 강력하게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다 2014년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2014년 일본 정부는 농지 중간관리기구를 각 도도부현에 설치했습니다. 작동 방식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1단계 고령 농가는 농지를 기구에 위탁합니다. 2단계 중간관리기구는 여러 농가의 위탁 농지를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대구획화합니다. 3단계 정리된 농지를 신규 농가나 규모화된 농가에 임대하고요. 4단계 핵심 농가에게 농지 이용권을 집적시킵니다.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소유권은 여전히 원래 농민의 것입니다. 바뀌는 건 사용권, 누가 실제로 그 농지를 경작하느냐입니다. 이건 매우 영리한 정치적 설계라고 할 수 있겠죠. 소유권을 건드리면 농민들이 반대합니다. 소유는 그대로 두고 사용을 옮긴다. 그러면 정치적 비용 없이 구조 재편이 가능합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2014년 기구 발족 후 누적 집적 면적은 빠르게 늘었습니다. 일본 농업 계획 채수는 2015년 138만 개에서 2023년 92만 9천 개로 줄었고요. 지금은 89만 개, 90만 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무려 30% 이상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헌법을 건드리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일본은 농지법을 한번 개정하고 기구를 설치하고 보조금 흐름을 이 시스템에 연결했습니다. 일본 농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처음에는 저항도 있었겠죠. 내 농지를 왜 정부 기구에 맡기느냐 반발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고령 농가에게 이 시스템이 더 유리하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임대료는 안정적으로 받으면서 농지 소유권은 자녀에게 넘기고 관리 부담은 기구가 가져갑니다. 한국은 이걸 30년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면 그래서 일본 모델을 따라하자라는 흔한 결론입니다. 그런데 진짜 질문은 일본을 따라하느냐가 아닌 거죠. 진짜 질문은 경제 유전이라는 1949년의 정신을 디지털 농업과 로봇 시대에 맞게 어떻게 옮길 것인가입니다. 1949년에 농지개혁이 옳았던 이유는 농지가 농민의 자산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2026년 한국에서 농민의 자산이란 무엇일까요? 소유권이 자산일까요? 사용권과 데이터, 작업 이력이 자산일까요? 여기서부터가 디지털 시대의 경제 유전입니다. 먼저 한 가지 사실을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유전 원칙을 법에 강하게 박은 나라는 전 세계에서 딱 세 곳뿐입니다. 한국, 일본, 대만. 세 나라 모두 20세기 중반에 비슷한 시기에 농지 개혁을 했습니다. 소작농을 자작농으로 바꾸는 개혁이었죠. 한국은 1945년 14.2%였던 자작농 비율을 1951년 80.7%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일본도 대만도 비슷한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지금 세 나라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작은 농가가 흩어져 있고 고령화되고 청년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규모화가 안 되어 스마트 농업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 우연이 아닙니다. 같은 원칙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같은 지점에 도달한 것이죠. 경제유전 원칙이 만들어지던 1949년은 어떤 시대였습니까? 농업이 농가 생계수단이었던 시대, 소작농이 평생 굶주리던 시대, 호미와 낙과 지게가 농기구의 전부였던 시대였습니다. 자기 땅을 가지지 못한 농민이 인간의 존엄을 가지기 힘든 시대였죠. 그런데 지금은 2026년입니다. 자율주행 트랙터가 농사를 짓고 드론이 방제를 하고 AI가 토양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대입니다. 호미와 지게의 시대에 만든 원칙을 자율주행 로봇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왜 농업이 안 되느냐고 묻고 있는 거죠.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949년의 답이 그 시대에는 가장 옳았더라도 그게 영원히 옳을 수는 없습니다. 최선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할 시점인 거죠. 여기서 제가 제안하는 개념은 디지털 경제유전입니다. 한 줄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농지의 소유권은 1949년의 정신으로 그대로 지키되 흩어진 사용권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함께 경영하고 그 위에 쌓이는 데이터를 농민의 자산으로 인정하자입니다. 이게 추상적으로 들리실지 모릅니다. 아직 많이 발전시켜야 합니다. 요즘 굉장히 핫한 문경의 주지형 공동농업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주지형 공동농업은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2009년에 시작된 들녘경영의 제육형 사업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농가의 규모가 안 되니까 들녘을 한 단위로 묶어가지고 농작업이나 유통이라도 함께 하자는 사업이었죠. 2009년에는 고품질 쌀 최적 경영체로 시작했고 이게 2002년
들녘별 살기영양처를 거쳐가지고 2014년 들녘영양처 육성사업으로 재편됩니다. 이 개념이 한 단계 더 발전한 게 주지형 공동경영처로 볼 수 있습니다. 4단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1단계는 부대지주가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합니다. 도시에 사는 자녀가 상속받은 농지, 고령으로 직접 농사 못 짓는 농가의 농지, 흩어져 있던 농지들이 농지은행으로 모입니다. 소유권은 그대로 위탁자에게 남습니다. 2단계 농지은행이 그 농지를 권역별로 모아가지고 대구역으로 정리합니다. 여러 위탁 농지를 한 단지로 묶어가지고 1헥타르 단위 대구역으로 한지 재배치합니다. 일본의 1헥타르 대구역화, 그게 농지인형을 통해서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3단계 지역 농업 주체들에게 그 농지를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영농조합 또는 농업법인이 장기 임차를 주는 거죠.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한 명의 청일농이 다 임차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의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청일농그룹이 주지형 공동경영체를 만들어가지고 모인 농지를 함께 경작하는 거죠. 투입제는 공동구매하고요. 자율주행 농기계를 공동운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참여하는 만큼 이제 임금을 받아갈 수 있겠죠. 규모의 모든 이점이 한 번에 실현됩니다. 4단계 수익을 농지 출자 비율대로 배당합니다. 부대지주는 자기 농지의 위탁 면적과 가치에 따라 가지고 배당을 받습니다. 그 농지에 노동을 투입한 청년농은 출자한 노동에 따라 가지고 배당을 받고요. 기술과 자본을 투입한 농업법인은 자본 기술 출자에 따라서 배당을 받습니다. 이게 농업회사법인의 출자 배당 구조와 같은 원리입니다. 이미 한국농지법과 농업회사법인 제도 안에 그 틀이 있습니다. 식량작물 재배 배당 소득에는 소득세 면제 같은 세제 지원도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모두가 이익을 봅니다. 그것도 지금보다 훨씬 큰 이익을 봅니다. 부대지주는 지금까지 돌려두던 농지 또는 헐값에 임대하던 농지에서 안정적인 배당을 받습니다. 소유권은 그대로 자녀에게 상속되고요. 고령농가는 자기 농지를 위탁하고 배당과 농지연금을 받으면서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청년농은 농지를 사지 않고도 사용권을 임차하거나 노동 출자를 통해 가지고 직원으로 진입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자산을 함께 쌓을 수도 있고요. 농촌 공동체는 지역 농업 주체가 농지를 함께 경영하면서 외부 자본의 투기적 진입을 방어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농지의 상당 부분은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령 농가의 무리한 농사, 부대지주의 휴경 또는 불법 임대, 짜투리 농지의 비효율적 경작, 주지형 공동농업으로 모이면은, 그러니까 토지가 한 곳으로 모이면은 토지 이용률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문경, 늘금 영농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모작을 통해 가지고 소득을 3배 이상 늘렸습니다. 만약에 농가가 1000평, 2000평 가지고 있으면은 대개 노는 한 번밖에 사용 못 합니다. 그렇지만 100헥타르쯤 가지고 있으면은 농지 계획을 다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농기계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고 어떻게 하는 게 인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만약 노동력 활용을 정교하게 할 수 있으면은 바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고용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자율주행 농기계 같은 새로운 장비를 도입해도 충분히 비용 효율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경작 면적이 넓어지니까요. 스마트 농업이 비로소 작동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고령화나 농가 수가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현대의 기술 체계에서 작동하지 않는 방식을 계속 고집하는 겁니다. 자율주행 트랙터 1호, 100마력급 농기계, 드론 방제, AI 분석, 이 모든 기술이 0.1헥타르 필지에서는 경제성이 안 나옵니다. 1헥타르 이상 대구역 아니면은 수백 헥타르 이상의 규모 있는 경영체에서만이 비로소 경제성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에서 스마트 농업이 안 되는 진짜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기술을 받아줄 농지가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21세기 농업기술 체계에 부합하는 농지 경영과 디지털 농업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와 유사한 농업 구조를 가진 아시아권 국가들에게 수출할 수 있어야 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헌법 121조 경자라는 단어를 재해석하는 일입니다. 1949년의 경자는 직접 손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호미낫지기의 시대였으니까요. 2030년의 경자는 그 농지의 사용권과 작업 데이터를 책임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율주행 트랙터로 농사를 짓더라도 주지형 공동경영체에 출자해 농사를 짓더라도 그 농지에 책임을 지면 진짜 경자입니다. 주식회사는 주주가 주인 아닌가요? 이건 헌법 개정이 없더라도 우리가 합의하면 농지법 개정만으로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농업 경영의 정의를 사용권과 작업 데이터를 책임지는 행위로 확장하면 됩니다. 우리는 충분히 방법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1949년 소작농을 자작농으로 전환했던 그 정신이 2030년 흩어진 농지를 공동경영체로 전환하는 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대안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농업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침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단속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전수조사로 데이터를 모은 다음 그 데이터 위에 디지털 경제의존과 주지형 공동농업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한 가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2021년 LH 사태 이후 강화된 농지 기조로 농지 거래가 40% 줄었습니다. 고령 농가의 노후자금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현실도 고려해야 됩니다. 디지털 경제의존과 주지형 공동농업은 투기 차단, 고령 농가 노후 보장, 청년농 진입, 스마트 농업 작동, 이 4가지를 동시에 푸는 하나의 핵심 콜입니다. 규제 강화만으로 현재 누적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자 유연의 원칙으로 농지 개혁을 한 나라는 한국, 일본, 대만 세 곳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 일본은 농지 중간관리기구로, 대만은 농지 자유화와 농지 신탁제도로, 그렇지만 한국은 아직 아무 결정을 못한 채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대안을 토론하는 것을 너무 좀 겁내하지 말자. 1949년 농지 개혁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 시대가 더 이상 옛 방식으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주행 트랙터 시대가 왔음을 인정하고 1949년의 답을 2030년의 방식으로 다시 짜는 용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옳았더라도 그게 영원히 옳을 수는 없습니다. 농지는 농사 짓는 사람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농지의 실제 주인은 그 땅에서 일하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경제주의 원칙을 폐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 정신을 디지털 시대로 옮겨가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지를 소유한 자가 농민이 아니라 농지의 사용권과 데이터를 가진 자가 진짜 농민으로, 조선이 만들고 박정희 대통령이 확장하고 우리가 경지 정리를 멈춘 이 땅을 우리 다음 세대가 사용할 수 있게 다시 짜야 합니다. 아마 제 이야기가 낯설게 들리거나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을 줄 압니다. 더 좋은 대안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대로 1949년의 경제유전에 멈춰 있을 수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주제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한국에서 경제유전에 대해 가지고 말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시작해야, 비록 그게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일지라도 비로소 우리가 새로운 답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농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마 많은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과학자의 시선으로 농업을 들여다보는 지타였습니다. 고맙습니다.